저는 경제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페TV의 송민섭이라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얼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나와서 이은구 대표님을 만나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유튜브 이전에 삶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남들처럼 다 뭐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빨리 진급해서 연구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랬고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 넘어서 처음으로 제 꿈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했고, 그러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제 월급의 반을 한 30년 동안 저축을 해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살 수 있을까 말까 정도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선배들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선배들이 영끌에서 집을 사고 대출이자 내는 것도 좀 힘들어하면서 회사에서는 또 일대로 치이는 걸 보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 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벌려고 금융투자라든지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는 형태, 그때는 뭐 엔잡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부업을 여러 가지 막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부업은 어느 정도 잘 돼서 그래서 금융소득이랑 사업소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퇴사를 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일주일에 7일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2년 전에는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4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사 전이 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는 제가 뭐 꿈이 없는 대리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니까 오히려 요즘이 잠은 못 자는데 행복하고 재밌어요. 네. 그 대기업을 결국엔 나오셨군요. 네. 2년 전에. 네, 맞아요. 그때 나왔어요. 네. 그 건강을 챙기시면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셨으면 너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으로 이제 이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ETF 투자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기업을 좀 나올 수가 있으셨던 건가요? 우선은 제가 사실은 뭐 투자 초기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당연히 뭐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으로 했어요. 2011년도였는데 그때 뭐 아마 주가 차트를 보면 상당히 긴 5년 넘게 박스핀 행보를 할 때인데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뭐 배당주, 혁신주 그리고 테마주까지 막 하면서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했는데 나름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어깨도 으쓱하고 막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번에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땄던 돈을 다 손해를 보고 잃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막 좌절도 하고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그 뒤로 다시 원금 좀 회복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 투자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주변 지인 중에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자기 수익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선을 돌려서 해외를 봤는데 실제로 해외는 투자처가 상당히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해외는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지금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해외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ETF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니까 제 성향에는 오히려 이게 더 맞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단기 투자도 꽤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지수 추종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배당 ETF를 차곡차곡 모아가는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더 맞아서 괜찮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전에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런 투자를 그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 돈을 다 잃었던 그 순간에도 국내 주식으로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라도 해외 주식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고 잘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아, 확실히 그 미국 주식으로 가시고 나서 네. 그 지수 추종하고 배당 ETF 네. 요걸 좀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결과도 괜찮았고 이렇게 이어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확실히 한국 주식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스닥이랑 나스닥을 보더라도 과거 10년치를 보면은 코스닥은 100%도 못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나스닥은 600%가 올라요. 그런 것만 보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모아진 게 증시인데, 그러면 승률 높은 게임은 당연히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투자를 좀 그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은 투자 안 하세요? 개별 종목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통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개별 종목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은 단기 투자하는 용으로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형태라서 투자는 하는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제 자산에서 많이 움직이는 갭은 작게 있고요. 당연히 저도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는 거라서 개별 종목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좀 다수의 비중은 지수 추종과 배당 ETF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그 배당 ETF를 좀 섞은 이유는 있으세요? 우선 제가 뭐 책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자산군이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성장주, 배당주, 채권, 원자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성장주는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보면 펩시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배당 그렇죠. 기업들은 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르게 분산 투자만 해놨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막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권과 원자재 대표는 금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더 확장돼서 분배를 해놓으면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성장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린이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 지수 추종과 배당 ETF를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든 혹은 고수가 투자하든 간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요? 이거는 주린이 고수가 아니라 본인 투자 성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막 10% 올라가고 다음날 5% 떨어지고 막 그 다음날 또 5% 떨어지는 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업에 투자하셔도 좋고 혹은 성장 ETF인 QQQ에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100만 원을 테슬라에 넣어놨는데 그 변동성이 너무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리 고수라도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배당 성장에 대한 비율을 변경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지수 추종 ETF 하면은 크게 제 머릿속에 2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그 S&P 500하고 나스닥 그 2가지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거가 조금 말씀을 그거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저는 S&P 500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S&P 500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을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500개의 기업을 담고 있잖아요. 성장주뿐만 아니라 배당주도 담고 있고 섹터로 나눠도 기술주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담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쫓아가고 싶다면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나스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QQQ라는 나스닥 100을 투자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QQQ 투자하고 계시는 분 혹은 이 몰빵하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듦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으니까 S&P 500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니까 S&P는 한 10% 초반대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나스닥은 20% 초반대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 10% 그 차이가 있으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떨어졌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투자 시점은 어떻다고 보세요? 투자 시점은 저는 투자 시점을 잘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과거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0년 3월 코로나 발발할 때 우리가 알았나요?
모르고 폭락을 당했죠. 그리고 4월부터 보면은 한 2년 동안 정말 상승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것도 몰랐죠. 그리고 올해 초를 보면은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또 하락장을 걷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 중에 4월은 누구보다 상승장이 많았던 해니까 4월은 올라간다고 했지만 역시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다거나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렇게 타이밍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려보면은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10년 투자해서 매달 50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후자요? 네. 이러면 현명한 투자자의 반열에 오르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000만 원을 바로 벌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그 1,000만 원으로 다음해에도 내가 또 1,000만 원 수익을 내고 매년 나는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올해도 나오는데 내년도 나오고 후년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단기 투자를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투자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니까 역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보면서 이제 주식은 다시는 안 해야지 혹은 내가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란 말을 하면서 다른 자산으로 많이 이동하거나 이러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자산을 빼다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목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혹은 내가 예금에 넣자니 이 수익도 작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선택하신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 나오면은 그 50만 원은 다시 재투자를 또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소득이 없으면 그 돈을 써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첫 번째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우리가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좋고 손해볼 확률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은 좀 수페님의 그 지수 추종 ETF랑 배당 ETF 그거 몇 개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지수 추종 ETF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랑 나스닥 100, 다우존스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요 세 개는 중복률을 좀 체크해 보면 좋아요. 셋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S&P 500이 500개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100은 100개 기업을 담고 있잖아요. 요게 중복률이 한 78% 정도 돼요. 그러면 나스닥 100 입장에서는 78개 기업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겹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다우존스 30이라고 미국에 잘 나가는 이런 국가대표급 기업들을 30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면은 S&P 500에 100% 겹치게 돼요. 그럼 내가 S&P 500이랑 다우존스를 투자한다 그러면 100% 겹치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겹치면서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S&P 500을 가져가니까 미국 시장을 전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는 좀 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더 넣는 형태로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애플이 S&P 500에서는 7%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QQQ를 넣는 순간 13%가 더 더해져요. 그래서 애플의 비중이 좀 더 많아지니까 빅테크 기업이 많아지는 형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하시면은 중복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미국 시장을 쫓아갈 거야 하면 굳이 겹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추종을 쫓아간다고 하면 저라면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S&P 500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배당주는요? 배당주는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고배당주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A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10%의 배당을 줘요. B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3%의 배당을 주는데 우리가 10년 뒤를 바라봤더니 10년 뒤에 A라는 종목은 10%에서 8%의 배당으로 줄었고 B라는 종목은 3%였는데 8%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종목은 뭐 그래도 10에서 8%로 2% 줄었는데 매년 고배당을 줬으니까 좋은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건 그럼 자산은 어떻게 됐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는데를 봐야 돼요. A라는 종목은 1억을 투자했다면 10년 있다가 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B라는 종목은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B라는 종목 입장에서는 1억이 3억이 되고 3%의 매당이 8%가 됐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더 지나면 그 8%가 10, 12%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뻔히 보이고, 그리고 A라는 종목은 아마 거기에 멈춰있을 확률이 높고, 이게 실제로 있는 ETF 두 가지거든요. 네. A라는 종목은 SDIV라는 거고, 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SCHD라는 배당 성장 ETF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말씀드릴 때 꼭 지금 배당이 높은 것보다 배당 성장을 꾸준히 하는 ETF인지, 과거보다 지금 자산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는지 꼭 보고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배당 성장. 네.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 고배당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1, 2년 투자할 게 아니라 장기로 보고 나중에 노후까지 나한테 도움을 주는 배당주를 가져가려면 배당 성장주를 가져가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아, 만약에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오히려 그 SDIV 쪽이. 그죠. 그랬을 때는 좀 더 섞는 게 좋겠죠. 섞는 게 좋고. 그렇다고 무조건 고배당을 가져가면 내 자산을 깎아서 내가 가져가는 형태니까 너무 그렇게 고배당이라고 내 자산을 깎아면서 내가 가져가면 오히려 그냥 내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의 ETF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안 깎는데 고배당을 주고 있다. 그런 ETF라면 괜찮은 ETF 중에 하나고요. 그런 ETF는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인컴이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죠. 혹시 그 고배당 기업 자체에서 혁신이 막 일어나서 더 높아지고 이런 거를 조금 확률적으로 적다고 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배당주에서 그런 확률이 적은 이유는 기존의 산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기보다는 그때는 다시 사업에 자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배당주에서 갑자기 이제 중배당 이 정도로 내려가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고배당주가 사업을 새로 한다 그러면 배당주가 아니라 이제 배당 성장주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이미 그냥 배당 성장주 돼 있는 게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고배당주를 투자하시려면 이미 고배당주인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죠.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나스닥이 한 지난 10년 동안 6배 컷다운 했잖아요. S&P는 6배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S&P 500은 그죠. 오히려 좀 낮죠. 연평균 수익률로 봐도 S&P 500은 뭐 10%대라면 QQQ나 이런 것들은 20%대 최근에 나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10년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죠. 혹시 전망도 하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전망 예측 같은 걸 하지는 않고요. 그거 한다고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포트를 어떻게 짤지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망이 앞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가 돌아왔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그런 섹터들이 생겨날 거고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렇게까지 발전시키진 않아요. 그럼 좀 저는 거만해진다라고 봐서 최대한 좀 겸손하게 저는 시장 지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S&P 500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급여 생활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예를 들어 월 뭐 이렇게 100만 원 정도씩 정기적인 수입 여윳돈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만 원씩 받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도 재지 않으신다고 했고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월급 들어왔을 때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뭐 S&P, 나스닥, 배당 성장, SCHD 이런 거를 계속 사가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서 꼭 뭐 성장주만 사거나 혹은 배당주만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상황에서 맞게끔 동일하게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적립식수자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꾸준히 그런 식으로 모아가야지 나중에 올라가건 떨어지건 간에 같은 데미지를 받고 같이 또 리밸런싱 할 때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만 보더라도 이제 반등하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뭐 성장주에 투자해야 됐지만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지금 오히려 또 안 좋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측하는 순간 틀리는 게 다반사라서 예측이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만들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 비중들을 가지고서 꾸준히 그거를 주수를 늘려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기계적으로 그때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4월에 지난주죠. 바로 4% 연속으로 나올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나쁜 신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지금 뭐 빼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3% 이상 한 번에 떨어지는 게 나오면은 그 뒤로 뭐 침체 구간이 오고 장기간 행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는 말도 결국에는 예측을 하는 거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현금을 빼놓고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게 아닌 상태고 그럴 때는 그냥 우선은 지켜보다가 당연히 내 총알이 있는 한도 내에서 매달 꾸준히 넣어가야 더 저점에서 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올라갔을 때도 그 수익률도 더 배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더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 혹시 이거 외에 그 네. 섹터별 ETF도 있잖아요.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그것도 보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는 매수 안 하세요?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성장주에서 그런 그 테마 ETF라는 것들을 추가로 넣기도 해요. 당연히 저도 그런 쪽을 투자를 하죠. 저는 지금 근데 반도체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좋게 보는 방향은 지금 친환경 쪽을 좀 좋게 봐요. 그래서 KRBN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ETF들이 꽤 있는데 나는 뭐 태양광 쪽에 투자하고 싶다면 TAN이라는 것도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친환경에 투자하고 싶다면 ICLN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미래가 더 밝고 그리고 2050년까지 국가에서 모두 다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태고 기업들도 저감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당연히 이런 쪽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은 그런 형태의 테마를 가져갑니다. 그럼 S&P 500을 좀 많은 비중을 실은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약간의 비중을 실는 이런 방향인 건가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성장의 40%를 가져가면 그 중에 한 20% 이상은 S&P 500에 들어갈 거고 그 중에 한 5%에서 10% 내외로 제가 생각하는 테마 ETF들이 여러 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성장에서 40% 넘지 않도록. 이거는 제가 세운 기준이고 아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그 성장의 비율을 높일 거고 혹은 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40이 아니라 30%는 더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선 스탠다드가 4411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티거 KRBN, 또 ICLN 이런 식으로 미국에 직투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세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요. 하고 있고요. 하세요? 네. 연금저축펀드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먼저 그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국내에는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고 써 있거나 혹은 그 앞에 이제 킨덱스나 코덱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 뒤에 H자라고 붙여 있지 않으면은 환율에 그냥 노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게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내가 뭐 환율에 노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지수만 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가 붙어 있는 친구를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요즘 환율 되게 높잖아요. 1260원이 막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10년 평균으로 환율을 보면 지금 1131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높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1150원을 기준을 잡고 이거보다 좀 내려가면 해외 직투를 하고 이거보다 올라가면은 환율이 높으니까 해지 상품을 사고 국내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권장드리는 건 직접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억이 있다면은 그 5억에서 한 4억 정도는 부동산에 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5억 중에 4억이라면 4억이 80%가 그리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청약 혹은 예금 이런 거 원화 자산을 보면 한 또 그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고 실제로 내가 해외 투자하는 돈은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10%가 안 넘는 경우가 많아요. 달러로. 네, 그러면은 내 달러 자산이 10%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우리 IMF 때를 보면은 그때가 한 850원 정도가 원달러 환율을 했는데 IMF 터지고 그 97년 12월 23일에 이게 역사적인 일이라 제가 기억을 해요. 1962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2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달러 자산을 그래도 10%가 아니라 20%, 30% 갖고만 있었어도 내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산을 가지고 국내에 저렴해진 이런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IMF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매수를 했대요. 달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위기를 준비하려면 달러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혹은 해외 포트폴리오를 꾸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달러 자산을 하나의 종목으로 놓고 5% 정도나 10을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달러를 그 위기 때 그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은 거기서 환차익으로서 먹고, 네, 그죠. 그다음에 한국 자산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져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거 실제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1997년도 IMF 그때가 한 5억이었던 아파트가 40% 떨어졌어요. 그러면 3억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 3억에서 우리가 3억도 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3억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850원이 1962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5배니까 3억이 아니라 한 1억 3천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싸게 5억에 갑자기 1억 3천에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반이 반이네요. 네. 이 달러가 그 정도로 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높아서 지금 이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사기에는 또 부담이 좀 되는 거죠. 맞아요. 미리미리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달러를 바로 버는 방법이 없을까요? 달러를 바로 버는 게 가장 좋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좋은 게 같은 게, 이게 또 그 배당 ETF 같은 거, SCHD 이런 거는, 거의 월마다, 3개월에 한 번인가요? 배당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나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경우고, SCHD도 3개월에 한 번 줘요. 달러로 계속 주는 거죠? 네, 달러로 나오죠. 와, 그거 좋네요. 그러면 달러 자산도 계속 쌓아가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책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요.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생각하시는 중요 메시지 몇 개만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면 좋겠냐면, 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 망설이는 분이라든지, 혹은 투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좀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투자 시간은 좀 됐어. 근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잔다, 설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은 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왜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ETF를 어디서 보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때 뭐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적립식 투자할 때나 목돈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예시가 있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적립식 투자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저점에 사야 되니까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들어있어서 결국엔 ETF 투자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내용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책을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게 되고 신뢰랑 그리고 자신감을 좀 얻으실 거예요. 투자 참 쉽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이 책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쭈고 싶은 게, 지수 추종에다가 꼭 배당을 섞어야 되나요? 배당 성장을? 그러니까 배당 성장을 안 섞으면 안 돼요? 지수 추종에다가 배당 성장을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죠. 우리가 개념을 딱 가져가야 될 거는 성장주, 배당주, 채권, 원자재 이 4가지 분야를 내가 매수해야겠다. 그중에 지수 추종이라고 하면은 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S&P 5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당도 있고 성장도 있는 친구예요. 근데 QQQ를 투자했다면은 배당은 좀 배제된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성장주에 QQQ를 담았다면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ETF를 담는 형태로 해서 포트를 만들어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 배당, 원자재, 금, 채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을 좀 빼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고 나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주식창을 잘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꾸미셔도 돼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을 섞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나스닥은 좀 더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S&P 500 정도는 네. 배당보다 조금 더 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P 500 자체가 배당을 품고 있는 친구니까 그걸 가져가는 것도 배당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배당이 한 1.3에서 1.5% 주니까 그래서 배당률 아예 배제한 건 아닙니다. S&P 500도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오,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네. 좋아하는 ETF예요. 미국 주식이 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S&P 500을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ETF에 대한 얘기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크게 4개가 있어요. 해외 직접 투자할 때 뭐 SPY라든지 VO, IVV 그리고 SPLG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는 SPY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가장 오래됐고 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근데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좀 챙겨야 되거든요. 다 동일하게 S&P 500을 추종하니까 수익률은 다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싸게 사고 싸게 파는 게 좋으니까 보수가 낮아야 되는데 SPY가 보수가 가장 높아요. 그 나머지가 또 낮은 편인데 SPY가 0.09%고 나머지는 0.03%예요. 그럼 당연히 요 뒤에 있는 친구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SPY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으셨던 것도 있지만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다들 SPY 얘기하니까 하면서 그걸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최대한 싼 거 보수 싼 거 사는 게 좋잖아요. 오래 갈수록 그래도 차이가 조금씩 나니까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더 괜찮습니다. SPY 말고 또 뭐예요? IVV, VO, 그리고 SPLG까지 있습니다. LG. 네. 그렇구나. 요거 3개 중에. 네. 그리고 요 3개 중에서도 내가 투자 자산이 좀 작다. 매달 한 3, 40만 원으로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VO나 IVV는 50만 원이 넘어요. 한 주에. 그래서 거기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단가가 낮은 게 SPLG거든요. 10만 원대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요걸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는.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예를 들어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H가 없는 거. 환율 해지를 해주는. 네, 환율에 영향을 안 끼치는 친구. 그래서 환 노출을 한 거예요. H가 없는 거. 네. 그럼 그거는 원화로 사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달러로 연동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팔 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팔 때도 그때 환율에 맞춰서 다 오르고 내려가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갭이 있지만 결국엔 그것도 메꿔서 우리가 자산으로 다 측정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냥 노출된 상품에 동일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도 직투하려고 그러면 밤에 하고 막 이게 되잖아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우리 한국 주식 계장 있을 때 그러니까요.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9시부터 그냥 3시까지. 그냥 3시 그걸로 반까지. 해도 되겠네요. 그냥 맘 편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해외 직투를 할 거냐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할 거냐 요거는 우리가 보수랑 세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수는 뭐 0.1%에서 2%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요. 세금을 보면은 국내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15.4%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해외 직투를 하게 되면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 혜택이 있으니까 비과세니까 돈을 내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 22%를 내요. 그렇게 보면은 15.4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더 괜찮죠. 그렇게 생각을 우선 가지고서 우선 250만 원까지 해외 직투할 때는 0에서 250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수익이 1년에 250 날 것 같으면 여기에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국내 상장된 ETF는 당연히 그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국내가 더 적잖아요. 15.4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데 25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직투하게 되면 1만 원에 22%면 작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251만 원에 15.4%면 크죠. 그래서 이게 맞춰지는 구간이 8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리면 0원에서 830만 원까지 내가 수익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직투하시고 83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수익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왜 2천만 원을 끊었냐면 그거는 또 이제 금융종합과세라고 국내에서는 또 세금이 추가로 붙게 돼요. 그때부터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세금이 적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수익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냥 해외 직접 투자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국내 투자할 때는 딴 것보다 영순위는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때 가장 매력적인 거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식을 이렇게 모아가다가 네. 250만 원 그 연마다 네. 그걸 파시나요? 네, 저는 하고 있어요. 파세요?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있다가 제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250 빼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내가 250만 원씩 팔았다가 다시 사고 또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그 250만 원씩 5년 있다가 당연히 저는 수익을 챙겼으니까 세액공제 다 받았죠. 비과세 혜택을 다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수익이 안 나 있을 거예요. 제가 팔았다 다시 사면서 단가가 높아져 있으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보면서 그때까지 가져가는 방법이 딱 250만 원까지는 계속 팔면서 사는 행동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1년, 2년 지난다고 나중에 그거를 더해서 해주진 않으니까 그때그때 공제를 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그때 연말에 가서 파는 거 외에 또 팔 때가 있으세요? 지금 리밸런싱 할 때 제가 팔거든요.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네. 그때 당연히 수익 난 걸 팔고 더 떨어진 자산을 사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오면서 2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파는 행동은 거의 없어요. 그때 판다고 하면 제가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거 말고는 팔진 않아요. 그럼 그때 파시고 채권을 사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인데 이게 4-4-1-1이라고 했잖아요. 40% 40%인데 이게 비율이 1년 있다가 봤더니 성장이 갑자기 50% 올라가고 배당이 3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에서도 성장주를 빼다가 배당주를 넣죠. 그럴 때. 그래서 다시 4-4-1-1을 맞추고.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약간 가치주 이게 흐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게 흘러가고 또 이제 금을 투자했는데 금이 많이 올라가고 성장주가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금을 빼다가 여기다 넣어야죠. 1년 있다가 그때 시기에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준 40, 40, 10 기준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산은 빼고 적은 자산은 다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 1년에 만약 한 번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이 예를 들어 1이었는데 그게 1.5가 된 거예요. 뭐 그래서 0.5만큼 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총 자산에 대해서 다시 비중을 봤더니 틀어져 있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수랑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수가 계속 바뀌겠죠. 그렇게 따지면 다시 성장주 샀다가 배당주 샀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수가 아니라 내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거의 팔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죠. 거의 잘 안 움직이진 않고요. 작년, 재작년 같이 막 급등이 나왔을 때 많이 올랐잖아요.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배당주에 넣고 지금 올해 봤더니 그 넣었던 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고. 또 이게 팔고 그렇죠. 그게 그때는 너무 좀 빨리 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팔고 나서 더 올라가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그런 시기도 있는 거군요. 처음에는 그런 시기를 좀 겪게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하면 할수록 역시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맞췄어도 다음에 또 맞출 보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도 제가 그 전에 투자할 때보다는 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20년 가져가면 어차피 수렴하니까. 그렇죠. 대수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려면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받냐도 중요하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본업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주식창을 계속 바라볼 수도 없고 해외 투자면 특히나 10시, 11시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밤에 피곤해지니까 그런 피로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런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괜찮기도 하고요. 그 밤마다 주식창 보세요? 주식창은 저는 체크는 하죠. 저는 이제 수페팁에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서 제가 창은 보는데 제 계좌는 거의 들어가서 보진 않아요. 이번에 막 마이너스 사익이 떨어질 때 혹시 막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좀 가슴은 아팠죠. 제 계좌도 당연히 좀씩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뭐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 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은 상승할 거고 기업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실제로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고 다 꺾이는 추세였다면 좀 걱정은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좀 지켜보면 나중엔 결국에 또 올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 떨어지고 이러면 사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사고 4% 떨어지면 또 사고 싶고 근데 네. 그때 어떻게 좀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계좌가 있고 단기 투자를 하는 계좌가 있어요. 네. 그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마저 안 하면은 솔직히 이런 포트를 다 가져가기는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나 이런 거를 실제로 사면서 수익률이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내 대부분의 자산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서 이쪽으로 쏠려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그게 주가가 참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서 네, 지금 뭐 10%, 20% 정도까지도 별로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마음이 아플 때죠. 계속 네.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밝은 미래가 없잖아요. 악재에 악재만 계속 나오는 상태니까. 그런데 뭐 버크셔에서의 이번에 주총에서도 말씀했듯이 본인도 워런 버핏도 자기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저는 더욱더 계좌를 잘 안 보려고 하고 오히려 좀 책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보면 뭐 대가들이 하는 얘기들도 거의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실적을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딛고 올라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라고 하면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사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걸 뛰어넘는 상승들을 다 이어왔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3월 달에 그거 못 샀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그냥 갖고 있을 걸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갖고 있으면 좋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그냥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나스닥 그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한 20% 떨어졌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진짜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떨어진 거 보면은 그래도 이게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나스닥은 가장 크고 이제 S&P 500은 83년 만에 온 하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힘든 시기도 결국에는 극복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죠. 원래 투자는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리 땡겨오는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투자니까 저는 힘들지만 좀 버티면서 견디면 달콤한 열매는 열리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암호화폐 관련된 건데 비트코인 전량을 다 주더라도 25불인가? 뭐 바꾸지 않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자체가 좀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기술주 이런 거 투자도 잘 안 하시잖아요. 애플은 가지고 있지만 원래 소비재나 이런 쪽 배당을 주는 기업을 상당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의 철학 중에 하나는 있는 투자는 절대 안 하는 이런 건데 내가 모르는 거니까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더 잘 알고 혹은 지금 워런 버핏이 20대라면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어렸을 때는 뭐 담배풀, 뭐 꽁초 투자라고 해서 끝까지 빨아먹는 형태의 단기 반등도 이용한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연령대랑 본인의 사고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것에는 투자를 안 하는 형태고 저도 지금 코인 쪽에는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도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철학은 좀 깨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투자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게 코카콜라가 사실 그 80년대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성장주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라고 느낌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고 막 이러니까 그 자체가 성장주 아니었냐.
그죠. 워런 버핏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때, 30대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성장주에서 배당주까지 넘어왔는데 그 뒤에도 계속 배당도 잘 주면서 건재하게 성장을 해가니까 더욱더 투자를 유지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또 교체를 하셨겠죠. 그랬겠죠. 코카콜라가 지금의 명성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유연하게 투자를 하신 거라고 봐요. 네.